9월 셋째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항상 똑같네요. 에너지 긴축, 에너지 긴축. 맞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쫓다가 올 한 해 다 간 것 가네요. 같아요. 벌써 9월이 됐네요. 예. 자, 첫 번째 앵커 브리핑에서는 그렇다면 유가입니까? 네, 에너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유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례 회의를 하는데 1일 10만 배럴, 소폭이긴 하지만 감산을 했다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규모 자체가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나서 증산한 규모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미국에 뭔가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뭔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조금 더디거나 좀 멈춰라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감산을 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원유의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산에 반대했다. 그리고 지금 원유 수출국이 러시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국으로 하여금 가격 결정력을 러시아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0만 배럴 감산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그리고 여러 이제 원유 공급 시장이 좀 격리돼 있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 체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 날 하필이면 또 러시아의 노스트리트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가스 가격이 네덜란드 TTF 가격이긴 한데요. 250유로. 그러니까 시장 개장하자마자 30%나 급등하는 바람에 미국의 이제 달러화가 11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유럽 증시는 한때 3% 이상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연합체를 만들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결국에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현재로서는 이 난방 수요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재고 수준은 유럽 전체로 보면 85%를 넘어섰고 11월이 안 돼서 90%까지 도달한다라는 게 현재의 재고의 비축의 속도인데 그래도 만약에 러시아가 아예 중단해버리면 이 재고 수준은 3개월밖에 못 버틴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거든요. 올해 넘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난방 수요가 이렇게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도 조금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안도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LNG 수출도 11월로 조금은 늦춰져 있기 때문에 LNG 수출, 미국에서의 LNG 수출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그리고 난방 수요를 위한 재고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된다면 러시아에서 가스를 잠그든 아무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조금은 그래도 좀 고난의 주간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본다면 1, 2월에 이 재고가 상당히 낮았었던 그 영향으로 천연가스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90%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 재고를 쌓은 EU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의를 했을 때 조금 우리가 남는다면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아마 잘 버티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긴 합니다. 이게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을 둘러싼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누가 결론만 좀 확실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결론도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큽니다. 천연가스와 유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370원, NDF 환율도 137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낮췄어요. 8%에서 6%. 즉 은행들이 달러화를 비축해야 되는 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조금은 외환 방어에 나선 건데 이렇게 각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달러화가 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긴축이라는 이슈도 있긴 하지만 유럽의 경제가 너무 무너질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9월 들어서 다시 페러티가 깨지는 수준에 도달했고
어제 공교롭게도 발표된 독일의 서비스 PMI라든지 유럽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유로화의 하락 그리고 이게 곧바로 달러화의 강세로 나타나는 현상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아니면 재고가 많다는 인식이 나와줘야 달러화가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게 또 원달러 환율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유럽의 경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은 우리 같은 경우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거나 네. 정부에서 뭐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지가 되잖아요. 네. 이런 끝모르게 올라가는 강달러를 저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지금 킹달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킹달러를 저지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파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당장은 파월이 물러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미국의 연준뿐만이 아니라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결정이 되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오늘 아마 50bp 올릴 게 컨센서스고요. 내일은 캐나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빅 이벤트는 또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과연 50bp를 올릴지 75bp를 올릴지에 대한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75bp를 올려야 킹달러를 그나마 조금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의 경제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75bp 같이 올리겠어. 50bp밖에 못 올린다라는 이런 팽팽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ECB의 의사결정이 있는 그날 파월이 또 연설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잭슨홀에서 긴축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연휴 이후에 미국은 블랙아웃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그전에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안고 앞으로 2주 동안은 FOMC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약간 고난의 주간도 조금은 예상해야 된다. 더불어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빅스죠. 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변동성 지수가 정점을 기록했던 거는 보통 30에서 34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이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 조금은 센티멘트, 심리가 좀 위축되는 구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큰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맞아요. 컸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